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책이 끝나는 그런 강의가 될 텐데, 영국의 공자 숭배는 이제 이걸로 다 끝나요. 지금 다루어야 될 테마는 아담 스미스의 정의 제일주의를 내세웠는데, 아담 스미스가. 그런데 그 논리가 정의 제일주의를 내세웠다가 뒤에 가서는 또 그걸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소리를 해서 정의 제일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 누구도 이런 자도 어려운데 플라톤 같은 흉내를 내다가 이제 실패하는 건데, 가은이가 읽어봐. 스미스의 정의 제일주의와 자가당착.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정부는 국방, 사법,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국민 교육을 포함한 일정한 공공사업과 공공제도의 설립 운영의 세 가지 과업만 수행하면 된다. 이런 야경 국가의 맥락에서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서로에게 이익을 베푸는 적극적 덕목인 인애보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소극적 덕목인 정의를 우선 덕목으로 규정한다. 좀만 더 크게 읽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루에트가 보편적 사랑으로부터 정의가 나온다고 올바로 해석한 공맹의 사랑 우선 도덕론과 정면으로 반한다. 그럼에도 스미스는 이 정의의 집행을 위한 정확한 사법행정의 근본적 중요성만을 강조한다.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몫을 침범하는 것을 회복하려는 그런 감정이죠. 정의감은 소극적 정의감 또는 사적 정의감이라고 그러고,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의감은 남이 그 자신의 고유한 몫을 침해당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의분을 느끼는 그 감정을 정의감이라고 그러고, 통상 그런 뜻으로만 쓰죠. 그런데 그 남의 몫을 침해당하는데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그 남을 어떤 식으로든 인간애적인 차원에서라도 아주 얕게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이 적이라면 적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겠어요? 또는 일반적인 적, 나의 특수한 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적은 범죄자죠. 범죄자가 그의 생명을 사형대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겠어요? 그 고유한 것인데, 그 생명이란. 그런 걸 보면은 그 남이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대전제 하에서만 그 몫을 침해당하는 걸 내가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정의가 성립할 수 없는 거고, 사랑으로부터만 정의가 도출되는 거라 이 말이야. 이게 정의보다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까꿀로 가고 있죠, 이 사람은. 자, 어떤 논리로 까꿀로 가는지 한번 봐요. 자. 인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제각기 다른 사람의 부조가 필요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상호적 위해에 처해 있기도 하다. 필요한 부조가 사랑, 보은, 우정, 존경심으로부터 상호적으로 제공되는 곳에서 사회는 번영하고 행복하다.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과 애착의 기분 좋은 유대에 의해 서로 묶여 있고 교호적 선행의 공통 중심을 향해 구심적으로 견인된다. 그러나 필요한 부조가 이러한 관대하고 사심 없는 동기들로부터 제공될 수 없을지라도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들 간에 상호적인 사랑과 애착이 없을지라도 비록 사회가 덜 행복하고 덜 기분 좋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와해되지는 않는다. 사회는 다른 상인들 사이에서처럼 유용성의 감각에서 상호적 사랑이나 애착 없이 상이한 사람들 간에 존속할 수 있다. 사회 안의 아무도 어떤 의무를 짊어지지 않고 남에 대한 보은의 마음에 묶여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합의된 가치 평가에 따라 선행의 금전적 교환에 의해 여전히 지탱될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항상 해치고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 침해가 시작되는 순간, 상호적 분개와 적개심이 발생하는 순간, 사회의 모든 유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여기 갑자기 왜 사회적 유대가 등장한 거야? 없을지라도 그러는 거. 사랑이나 유대나 같은 말이에요. 유대가 없을지라도 유대가 산산조각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가 뭔 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스미스는. 자,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들은 말하자면 자기들 간의 어긋난 감정들의 침범과 대립에 의해 멀리 이산되고 흩어지게 된다. 강도와 살인자들의 사회가 있다면 그들은 적어도 서로 강탈하고 살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러므로 인해는 정의보다 사회의 존속에 덜 본질적인 것이다. 인해는 물질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베니피션스라는 영어를 쓰는데 비네볼런스와는 좀 더 협소하죠. 그렇지만 이제 비네볼런스와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스미스적인 차원에서는. 자, 사회는 가장 편한 국가 안에 있지 않을지라도 인해 없이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의의 만연은 사회를 철저히 파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은 응분의 보상에 대한 기쁜 의식에 의해 인류에게 인해의 행동을 권고할지라도 이것을 소홀히 할 경우에 상응한 처벌의 공포에 의해 인해의 실천을 지키고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인해는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아니라 건물을 아름답게 하는 장식이다. 그러므로 장식은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결코 강제할 필요가 없다.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복지 관련법을 일체 쓸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이제 관점에서는 이 약용국가를 만들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의만 하나 갖고. 자, 반대로 정의는 전체 구조물을 받쳐주는 주된 기둥이다. 정의가 제거된다면 인간 사회의 커다랗고 엄청난 조직은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이 조직을 키우고 지탱하는 것이 이 세계 안에서 자연의 특유하고 친애하는 보살핌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한순간 원자들로 부스러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자연은 악에 대한 응보의 의식, 즉 정의의 침범에 따르는 마땅한 처벌의 공포를 약자를 보호하고 폭력적인 자들을 족쇄 물리고 죄 있는 자들을 벌주기 위한 인류 연합의 위대한 파수꾼으로서 인간의 가슴 속에 심어놓았다. 옳지. 아담 스미스는 공자나 실루에트와 반대로 인보다 의를 우선시하고 국가의 임무를 국방 및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함께 정의의 집행을 위한 사법으로 한정하는 플라톤적 정의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정의제일주의는 나중에 이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실은 정의의 주먹, 정의의 폭력, 정의의 전쟁, 결국은 폭력 제일주의로 흘러버려요. 이 정의는. 여기서 맨날 처벌, 강제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잖아. 또 정의란 말이 나오니까. 자. 이로써 스미스는 최초로 플라톤적 야경 국가론을 수립하고 있다. 정의를 중시하고 인애를 경시하는 정치 도덕론은 다름 아닌 플라톤주의적 야경 국가론과 그대로 상응하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 단순한 플라톤적 정의 국가가 근대적 야경 국가의 효시라면 그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이 야경 국가의 보이는 손은 시장 기재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부민 목표의 달성에 이르지 못하는 경제적 실패나 시장이 보이지 않게 저지르고 악화시키는 각종 경제적 병폐, 독과점, 부익부 빈익빈, 착취와 억압 등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기에 턱없이 무력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요구되는 것보다 느리고 경우에 따라 그 능력에 한계가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망가져 버린다. 완전 경쟁이라는 건 늘 망가지죠. 어떤 자들이 독점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꽉 쥐고 안 놓는 경우도 있고,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경제와 사회에 관련해서, 정치 사회와 관련해서는 모르겠는데 경제 사회와 관련해서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경제력이 센 놈 보고 다 먹으라는 소리나 똑같아. 에? 그래서 질서 있는 자유가 경제에는 필요하고, 사회와 정치에서는 이제 무제한적 자유가 필요한데, 그 정치 사회에 고유하게 요구되는 무제한적 자유를 경제에 적용해 버리면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다 죽어버려. 결국은 부자도 죽어요.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면 경제 독점이 심해지죠. 그러면은 지난번 내가 한번 설명했듯이 10,000명의 사회라고 하면 100명의 손해하기에 모든 부가 다 집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0명은 초호화 속에 살 것이고 9,900명은 이제 완전 빈털털이다. 시장에서 뭐 물건 하나 살 동전 땡전 한 푼도 없다. 그러면 그 부자들이 기업주들일 텐데 물건을 만들어내 가지고 생필품을 팔라고 그러면 땡전 한 푼 없는 9,900명한테 팔 수 있어요? 결국 기업도 다 망해버려요. 지들도 망해버린다고. 최고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절대적 평등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가요. 근데 절대적 평등을 달성하려면 엄청난 군사적 독재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군사적 독재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절대적 평등을 달성할 필요가 있나? 적당히 평등은 되는 거죠. 적당히 평등하다는 것은 적당히 불평등도 끼어든다는 소리예요. 능력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인간 사회의 불평등의 기원은 루소가 말하듯이 어느 날 어떤 녀석이 땅에다가 금 그려놓고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내 거다고 금 그려놓는 걸 주장하도록 누가 방치하나? 결국은 힘센 놈이 금 그려놓고 힘 약한 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힘센 놈과 힘 약한 놈이라고는 어떤 선천적인 불평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불평등은 많은 경우 상쇄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한 놈이라도 홉스가 말했는가 누가 말했듯이 잠 안 자나? 잠자려면 잠자는 사이에 귀에다가 뜨거운 물 하나 부어버리면 죽어버리죠. 그리고 아무리 힘센 자도 약한 자들 10명의 단합된 힘에는 당할 수가 없는 거라고. 결국은 그 힘에 의해서 그런 소유권이 창설되고 불평등이 생겨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망상 중에 망상에 속하는 거예요. 힘보다는 인간이 타고난 능력상의 불평등이 많잖아요. 지력의 불평등, 어떤 여자는 타고날 때부터 엄청나게 미녀로 태어나가지고 손도 까딱 안 해도 먹고 살고, 서씨 같은 여자, 또 뭐 양귀부 같은 여자,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고 수재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체능이 뛰어나고 힘이 센 것만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칼싸움을 잘하든 창던지기를 잘하든 달리기를 잘하든 그러는 사람,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육상 선수도 될 수 있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못 사나? 잘 살잖아. 그들이 근데 잘 살게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우리가 군대도 빼주고, 에? 올림픽 가서 메달 따면은 금메달 따면 어떻게 해주죠? 그 연금 주죠. 얼마 주나? 40만 원이야 60만 원이야 평생. 그러면 그 사람 주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 있어? 내가 말한 것은 느닷없이 금 그려놓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 부당하니까 다 누구나 대들겠지만은, 그렇게 타고난 능력이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을 사회는 막질 않아요. 결국은 불평등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불평등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재화는 축적할 수가 없어요. 쌀을 많이 가져갔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그 쌀이 그 3년 가면 썩어갖고 못 먹어요. 군동대 나서. 그러니까 우리 군대도 3년간만 쌀을 비축하죠. 4년째는 어디다 방출해야 돼요. 아마 옛날에는 북한으로 보냈는데 북한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보낼 데도 없어갖고 어쩌고 있는지 난 모르겠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난한 데를 아프리카로 보내놨잖아. 하여간 쌀이 가장 오래 보관되는 건데도 그러는데 야채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그 뭐요 며칠밖에 못 견디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적 불평등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축적이 안 되니까 어큐뮬레이션이 되려면 화폐가 등장해야 된다. 화폐는 아무리 쌀아도 안 썩잖아요. 안 썩는 걸로 화폐가 처음 등장해요. 금은이든 은이든 다 안 변하는 불변적인 그 금속들이잖아요. 또는 다이아몬드처럼 돈 노릇은 못 해봤지만 돈 기능은 해보지 않았어요. 금과 은처럼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축적할 수 있죠. 이란 혁명이 나가지고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엊그젠가 제목을 잊어버렸네. 그 금은방을 하던 사람인데 재산을 다 털려버려요. 혁명이 나니까. 부자니까 막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막 자기가 부리던 사람도 주인 걸 막 약탈하더라고. 근데 이제 부자라는 이유인지 뭔지 뭐 팔레비 왕을 도왔다는 이유인지 잡혀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가 풀려나는 조건으로 전 재산을 혁명 수비대에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전 재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 가서 다 100% 찾아서 줘요. 그런데 자기 빈집에 들어와서 다 혁명군이 뜯어갖고 없어. 빈집이야. 빈집에서 자기가 감춰놓은 다이아몬드를 종이로 싸서 감춰놓은 그 벽을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탈출을 하던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그걸 주고 차량을 빌리고 자기 안내인을 고용하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런데 왜 다이아몬드는 한 번도 화폐 노릇을 못 했을까? 응? 어? 개수가 적어서? 그러면 큰 단위의 돈 노릇을 하면 되지. 뭐 금은 뭐 흔한가? 뭐 엘도라도에서 왔어? 희귀성 때문에 많은 가치를 내포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희귀하고 그렇게 단단하고 불변적인데 왜 안 됐을까? 형태. 돈 많이 벌려고 수성은알도 아는 친구니까 한번 대답해봐. 왜 돈이 못 됐어 다이아몬드가? 돈은 무한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1원짜리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금은 아주 잘게 썰면 1원까지 가는데 다이아몬드는 깨면 2분의 1로 깨지 가격이 2분의 1의 자승으로 가격이 추락해요. 크면 2의 자승으로 2배 크면 2의 자승 8배 크면 8의 제곱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없어서. 그렇지만 엄청난 가치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의 생각은 금은 보화가 화폐가 된 뒤에 그 뒤에야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가져요. 그러기 전에는 그 금은 보화가 누적되기 전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다이아몬드가 무슨 짝에 쓸모가 있겠어요. 그냥 원시인들이 목걸이 하다가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정한 축적 쪽에서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하는 사치스러운 계급의 등장과 더불어 다이아몬드는 가치를 갖는 거니까 사치스러운 계급의 등장은 이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죠. 그 돈은 뭐야? 이미 화폐가 등장했다는 얘기니까. 화폐 등장 이후에야 다이아몬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무튼 불평등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원인은 제공되지만 그게 귀결되려면, 결과가 완성되려면 화폐가 등장해야 된다.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 인간 능력의 불평등은 별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에? 그 정도 불평등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 우리의 동정심이나 인애, 사랑으로는 그냥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보듬어 주고 같이 키워주고, 우리가 아기들 키우듯이 힘 하나 없지만 다 키우잖아. 그러듯이 그렇게 그 정도 불평등에서는 서로 동포애나 그런 동정심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불평등은 견딜만 한 것이다. 화폐가 등장한 뒤에 재벌과 일반 백성의 불평등은 복지정책을 아무리 많이 써도 절대로 그 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다. 다만 불평등에서 열등한 위치에 처해 있는 대중들이 삶의 존망이 걸릴 정도로까지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는 정책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역진적인 사회를 어느 정도 후퇴시키는 정책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공산주의적으로 가서 뭐 잘 될 게 없잖아요. 다 죽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적당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잘 나가게 인커리지 해주고, 북돋아주고, 세금을 걷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정책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인류가 생각한 가장 최선의 정책 상황이에요.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면 공산당 같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공산당 같은 사회가 평등하냐? 그러지 않죠. 북한 보면 알잖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한 놈들과 평등하게 되도록 당해야 되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권력 격차가 생겨나는 거란 말이야. 공산주의자와 아닌 자, 공산주의 안에서도 당간부와 아닌 자의 엄청난 파워 디스크레펀스가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헛꿈은 더 이상, 인류의 공산주의적 실험은 100년간 다 해봤기 때문에 또 헛꿈 끌 필요가 없어요. 안 된다는 건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하대요. 왜냐하면 1996년인가 WTO 체제가 출범했죠.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시장의 장애를 다 없애고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고 낮추거나 없애버리는 건데, 중진국 이상은 다 없애버렸어요. 후진국만 이제 몇 가지 상품, 뭐 농업상품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 먹이도록 10년 유예 장치가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 됐다고.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뭐 대체로 내수 산업에 의존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대체로 가난해요. 월급이 좀 적다고. 그런데 로컬한 기업에 고용되어 가지고 로컬하게 목 벌고 로컬하게 국지적으로 지방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은 대부분 글로벌하게 활동하잖아요. 글로벌 부자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이라는 플랫폼 캐피탈 같은 경우, 브랜드 캐피탈 이런 경우는 브랜드 캐피탈이 그 사이버화되면 플랫폼 캐피탈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한 20개 플랫폼 캐피탈리스트들이 전 세계 부의 60% 이상을 가져갈 거라고 하죠. 우리나라 지금 재벌 이재용하고 네이버하고 그 뭐야 자산이 똑같아. 전통적인 그 재벌이 좀 있으면 추월당할걸? 근데 네이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10년 만에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데 미국으로도 진출하고, 카카오도 미국으로 진출했죠. 미국에다 상장해버렸고 우리나라에 상장 안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 근데 가난뱅이는 녹화하게 가난한 거야.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선거 공약을 하는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건 거짓말 공약이야. 그냥 빌공짜 공약이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그건 뭐만 할 수 있느냐, 어떤 공약을 할 수 있느냐. OECD 국가 26개국인가 7개국 안에서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거의 꼴등에 가까워요. 그걸 중간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이 정도 공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노력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전 세계가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걸 줄이겠다는 공약은 사기 공약이라고. 그냥 빌공짜 공약이 아니야. 그건 사기 공약이라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야. 다당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반대해. 아니, 양당 제도가 고착되고 다 공고화되는 이유는 대통령제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후보를, 유력한 후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정당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끼리 둘이 붙게 되면, 둘 중에 하나 되면 나머지 제 3당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합당을 해서 안철수처럼 사라지든지 그 당이. 응? 정의당처럼 유성정당이 돼버리든지 민주당이. 그건 다당제로 갈 수 없는 대통령제의 구조 속에 들어있는데, 가령 안철수는 개헌을 절대 반대하면서 다당제를 실현하겠다고 그래요. 이것도 사기 공약이야. 뭔 소린지 모르는 거야. 정치학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다당제는 내각제 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각제 하에서만이라는 것은 좀 유보를 하고, 내각제 하에서 가능하고, 국내 정치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또 가능한 거예요.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 있는 프랑스는 엄청 다당제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불가피한 거예요.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 뽑으면 20% 얻어갖고도 대통령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이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줘서 1, 2 후보를 다시 선거하는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누구냐 마크롱이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못 이겼지만 상당히 이기는 식으로 극우 세력을 물리치는 상황이 왔는데, 그리고 내각제 국가인 그런 내각제 국가이고 비례대표제고 그러면 이제 다당제가 불가피한데, 이탈리아가 이제 전형적이죠. 엄청나게 당이 많아요. 13개, 14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해 있어. 다당제 가려면 또 그렇게 하면 또 소란스러워요. 통합도 하기도 힘들고. 국민은, 대중은 뭐 여기서 국민들이 학력이 낮아서 국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 높든 낮든 교수들 모아놔도 1000명 모아놔도 둘 중에 하나 뽑는 식으로 선거는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옳으냐 그러냐를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대중들은 있는 거니까. 앵무새처럼. 앵무새도 알 10개 낳는데 하나씩 다 사람이 훔치잖아요. 몰라요. 2개 남을 때까지 훔쳐도 몰라. 근데 하나, 그 2개 남았을 때 하나 훔치죠. 그러면은 깨끗거리고 난리가 나요. 이사 가버린다고. 뭐 그때서 침범 문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개로 인식을 쉽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양당제는. 그래서 다당제 국가도 양당제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 가지 선거법상 그런 조치들이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1.6% 이상 얻지 못하면, 퍼센티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내가 있을 때는 5%를 넘지 못하면, 그 허들을 넘지 못하면 국회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낮춰졌다는 게 1.6이라고 하면 1.6%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군소정당화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조치들을 하는 이유가,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다당화되는 경우, 군소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그런 걸 알고, 이거 사기공항이네 하면서 그걸 비판적으로 표를 던질 줄 알아야 된다. 많은 국민은 비판적으로 표를 던지고 있다고 나는 봐요. 안 그러면은 안철수가 대통령 되게. 그래? 안 속는 거야. 그 무슨 소리야. 두 당이 있어야
식별 가능해지고 뭔 소린지 모르는 야리꾸리한 그런 소리를 막 하잖아요. 안철수 공약을 보면. 왜냐면 이당 것도 아니고 이당 것도 이당 저당 어느 것도 아닌 소리를 해야 되니까 애매모호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러다가 자기 하루아침에 싹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공격하던 당으로 합당해버리는. 자, 읽어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은 간접적 뒷받침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도덕 체계에 의한 직접적인 가속, 보강, 수선, 경제의 불균형과 소득 분배의 불균 등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 시장 조절, 복지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가속이란 뭐냐면 어차피 일물일가 법칙에 의해서 너무 가격이 높을 때에는 실물들을 방출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가속화 시키려고. 어차피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싸져요. 물건들이 나오니까 생산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 내겠죠. 근데 시간이 걸려. 그러면 그 사이에 그것이 한 달 걸리면 한 달 사이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고. 물건을 못 사가지고. 또는 그 물건을 재료를 못 사서 공장이 멈추는 일이 벌어지니까 국가가 보관해 두었던 걸, 사서 보관해 둔 걸 방출해 가지고 빨리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가속화시키는 거야. 그걸 가속이라고 그래. 자. 스미스의 도덕론은 인을 의에 앞세우는 공맹의 도덕론 및 양민 교민 기구로서의 공맹의 국가관을 굴절 삭감시킨 것이다. 또한 그가 읽었을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각자에게 주는 일을 하는 그 정의가 나오는 출처는 이 보편적 사랑이다 라는 실루에트의 공자주의적 태제와 배치되는 것이다. 실루에트의 이 책은 분명히 읽었어요. 이 사람이.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공자의 태제는 이건데 반대되는 소리. 그래놓고 지 말을 일단 부정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까지 거론할 것 없이 최소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야경 국가의 저소극적 임무들의 수행을 넘어 최소한의 인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해 하층 계급의 궁핍화를 막아야 한다. 서민 대중은 이 사랑을 강제하는 것을 공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을 세 개로 나눠서 사랑을 세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인자의 사랑인데 천성적인 사랑이야. 천성적으로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괴로운 경우 그런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나도 이익이 있으니까 사랑을 베푸는 경우.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팔면 많이 사가서 그 사람들 사가는 사람들도 좋지만 나도 이익이 있잖아요. 앞에 첫 번째 안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편안해서 사랑을 베푸는 인자의 사랑은 편안할 안자 안. 두 번째는 지인, 지혜로울 지자 또는 알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강인, 억지강자.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감정은 어렵겠지만 세금을 걷어버리면 가난한 사람을 너 돈 주어라 그러면 안 주잖아. 근데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주면 억지로 낼 수밖에 없잖아. 법이 외제자, 죄인이 되는 걸 두려워서 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억지강자를 써서 강인이라고 불렀어요. 공자는. 국가가 쓰면 그 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풀기 싫은 자인 수전너로부터도 돈은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서민 대중의 궁핍화로 인해 이들의 구매력이 축소되면 서민 대중은 소비에 덜 기여해 국민 경제의 재생산과 순환이 위축되고 난조에 빠져 결국 자연적 자유의 체계마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상술했듯이 케네는 하층 계급의 복지가 줄어들면 하층민들이 국내에서만 소비될 수 있는 생산물의 소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 재생산과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담 스미스는 케네의 이론을 분명 개선했으나 이 점에서는 오히려 케네의 이론을 개혁해 시장 경제적 약영 국가론으로 만든 셈이다. 케네의 이론도 약영 국가론이에요. 근데 요거보다는 덜해. 아담 스미스보다는 덜하다고. 자, 그러나 스미스의 이 정의제일주의적 또는 정의지상주의적 약영 국가론은 앞서 지적했듯이 애당초 경제적 관점에서도 그릇된 것이고 도덕론적으로도 자가당착적인 것이다. 정의는 기초 또는 기둥이고 인해는 장식이므로 인해는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반면 정의는 강제로라도 집행해야 한다는 논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미스는 치매가 시작되는 순간 상호적 분개와 적개심이 발생하는 순간 사회의 모든 유대는 산산조각이 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유대가 불의의 치매로 산산조각이 나려면 이 사회적 유대, 즉 사랑, 인애가 따라서 인애도 산산조각 나기에 앞서 먼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스미스의 이 말을 뜯어보아도 인애가 정의보다 더 본질적인 기초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유대를 표현하는 물질적 인간애 또는 물적 인애, 양민, 교민으로서의 인애가 없다면 즉 기본적 인간애와 믿음을 바탕으로 계속 존속하고 공경에 빠진 서로를 구제하는 연대적 인간 사회가 없다면 바꿔 말하면 증오와 불신에 가득 찬 인간들이 항구적 유대도 없이 다시 만날 아무런 기대도 없이 일회적으로 모였다가 일순간 흩어진다면 인간들은 앞으로도 또는 앞으로는 서로 바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미래적 기대 속에서 정의를 준수하고 불의를 처벌할 필요도 의의도 없는 것이다. 만나지도 못할 놈들 이례적으로 끝날 놈들하고 무슨 정의를 논해요. 그냥 획 채가버리면 끝나는 거지. 자, 인간끼리의 인간애적, 인애적 기대, 그리고 이에 기초한 인간 사회의 연대적 존속과 미래는 인간적 상호 신뢰에 의해서만 창설되고 이 인간적 상호 신뢰는 인간으로서 가진 최소한의 기본적 동질감, 연대감, 인애의 바탕 위에서만 싹트고 자라난다. 그러므로 인애 또는 인해가 의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 사회의 기초다. 인정 있는 인간의 실존은 정의가 비로소 요구되고 논의될 진정한 기초인 것이다. 정의의 내용, 즉 정의롭게 분배하거나 나눠 가져야 할 내용은 사랑과 이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각자에게 주는 일을 하는 그 정의가 나오는 출처는 이 보편적 사랑이다 라는 실루에트의 공자주의적 태제가 강조하듯이 이는 의의 기초이고 근본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인정 있는 인간의 실존 상태는 다름 아닌 바로 상호적 인의 상태다. 이런 의미에서 공자도 인이란 인간답다 라고 천명하고 맹자도 이는 인간다운 것이니 이를 수 없다 라고 갈파했던 것이다. 그리고 공자 철학의 영향을 암암리에 수용해서 자기의 정의의 철학에 반영했던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도 국가의 치자와 관련해서 소극적 덕목으로서의 협의적 정의로 부족하고 신민들이 복리도 챙겨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교사, 사회단체들의 지도자, 일정한 치자들과 같이 타인의 행동거지를 책임진 사람들은 단지 해악을 방지할 의무만이 아니라 복리를 증진시킬 의무도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스미스는 플라톤주의적 국가관에 경도되어 공자 철학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몽시대의 이러한 정치, 도덕 철학도 무시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플라톤주의적 야경 국가론에 너무 홀린 나머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도 철저히 우회한 것이다. 주지했다시피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국가의 사덕을 지혜, 용기, 정심, 정의로 규정하고 사랑을 배제한 플라톤과 반대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제8구책에서 필리아, 즉 사랑을 덕성으로서 또는 덕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론한다. 우선 그는 국가도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정의의 최고 형태도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새끼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부모에 대한 새끼의 애정은 인간에게서만이 아니라 새와 대부분의 동물들에게서 자연적 본능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동종의 개체들 간의 사랑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인류에게서 강하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동류 인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칭찬한다. 더구나 사랑은 국가의 결속력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그리고 입법자들은 정의보다 사랑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랑과 친한 것으로 보이는 화합을 증진하는 것은 입법자들의 주요 목표인 한편 적의인 당파심은 그들이 가장 추방하려고 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이 친구들이라면 인간들 간에는 정의도 필요 없지만 단순한 정의는 충분치 않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것에서 가장 정의로운 것은 친구들 간의 정의로운 것이다. 또는 그리고 정의로운 것은 그 최고 단계에서 사랑을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우애하는 친구들 간에는 정의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결속력을 사랑으로 갈파하고 정의보다 사랑을 위한 더 큰 노력, 그리고 인간들 간의 사랑과 근사한 화합의 증진과 당파심의 추방을 입법자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내 몫이 있어야 되는 정의관념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친구들과는 네 것 내 거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정의도 필요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우선이지 정의는 사랑 없으면 못 살지만 정의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최고의 정의도 오로지 서로 사랑하는 인간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달하는 정의가 최고의 정의인 것은 비례적 평등보다 양적 평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에서의 평등은 정의의 경우에서의 평등과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의의 영역에서는 평등함, 공정함이 1차적으로 공적의 비례적임을 의미하고 양적 평등은 단지 2차적 의미에 불과하다. 반면 사랑에서는 양적으로 평등함이 1차적 의미이고 공적의 비례함은 단지 2차적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포애적 연대의식이 강한 국가는 공적, 능력, 공로, 성적, 업적, 장점, 덕성에 따라 재화, 영예, 권력을 분배하는 비례적 평등, 분배적 평등을 경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의 양에 따라 양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양적 평등을 비례적 평등보다 더 중시한다. 그러나 사랑에서 양적 평등이 더 중시되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덕성, 재산, 영예, 권력의 격차가 지나칠 때 사랑이 약화, 소멸하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도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이것은 두 친구들 간의 덕성이나 악덕의 관점에서 또는 부나 그 밖의 다른 속성의 관점에서 광폭의 격차가 발생할 때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경우에 친구들은 친구로 남지도 못하고 친구로 남기를 기대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군주들의 경우에도 드러난다. 군주들의 경우에 신분상 그들보다 아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군주의 친구이기를 기대하지 않고 특별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도 특출나게 훌륭한 사람이나 특출난 지자들의 친구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이 여전히 친구일 수 있는 정확한 한계를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격차가 계속 벌어져도 우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이 인간으로부터 먼 만큼이나 이 사람이 저 사람으로부터 아주 멀어질 때 우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과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능력, 재산, 권력 격차를 줄이는 양적 평등의 추구가 비례적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비례적 평등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과 화합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양적 평등으로서의 정의가 최고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 양적 평등은 수량적 평등이라는 소리야. 양수량적. 똑같이 두 사람들이 날아가는 거. 근데 그렇게만 가면 공산주의로 가죠. 사회주의도 그렇게는 안 가는데. 그런데 일정 부분은 이런 수량적 평등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덕이 있으나 없으나 범죄자나 일반 시민이나 다 가리지 않고 다 먹고 사는 건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예? 수량적인 보장. 인간으로 또는 동포애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자. 따라서 최고의 정의는 사랑 속에서만 또는 국민적 동포애와 화합 정신 속에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공맹의 인의는 인의 사랑과 정의를 결합해 말하되 정의에 대한 인애의 선차성을 표현하는 복합 개념이다. 이런 까닭에 맹자는 인의를 도덕과 동의어로 썼다. 공자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애와 정의의 선후 관계를 논하는 논변만을 보면 결론적으로 인애를 정의에 앞세우는 인의의 윤리학을 피력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군사적 정의국가를 이상국가로 기획한 플라톤의 정의지상주의 또는 정의제일주의를 배격하고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되 사랑을 정의보다 중시하는 인의국가를 말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존립이 사랑에 기초한다는 태제를 거듭 확인한다. 그리고 국가의 세 가지 형태, 즉 왕정, 귀족정, 민주정을 각각 차례대로 가족적 친애의 세 가지 유형, 즉 부자 간의 부성애, 부부 간의 부부애, 형제 간의 형제애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이 왕정은 군주정과 다른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경우에는 군주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왕정과 폭정이 있다. 티라니, 폭정. 왕정은 왕이 백성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아는 경우 그걸 왕정이라고 그러고, 폭정은 백성을 노예로 삼고 또 자기 이익이 국가 이익인 것으로 생각하는 걸 폭정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저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왕정과 이 폭정을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두 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군주정, 모나키란 말을 하는데 혼자 지배한다는 소리예요. 모나키는 혼자 지배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는 거의 서양의 거의 99.9% 이 철학자들이 이 군주정과 왕정을 혼동하는 거예요. 군주정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혼자 지배하는 경우에는 다 쓰는 거예요. 전제든 폭정이든 그런 아버지 같은 왕정이든 백성을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왕정이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사랑은 국가 형태를 결정지을 정도로 정의를 압도하는 덕목인 것이다. 이 점에서 그의 황당무계한 신적 덕성론, 비윤리적, 비인간적 지덕론을 뺀 그의 인간적 윤리학은 공맹의 인의윤리학과 거의 상통한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물론 사랑 또는 인애도 정의롭게, 즉 사람과 상황,
부모, 가족, 향미, 동포, 인류, 친소, 시의, 필요 등에 따라 적절하게 차등적으로 베풀어져야 한다. 제 부모, 제 식구 또는 제 동포보다 남의 부모, 남의 식구 또는 타국인을 더 사랑하는 것, 인간을 제치고 동물을 구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제치고 부자에게 베푸는 것,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적게 베풀고 덜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것, 절박한 때에 외면하다가 불필요한 때 아부하듯이 베푸는 것. 베푸는 건 베푸는 건데 이딴 식으로 베풀면 안 되는 거죠. 자, 애인보다 원수를 더 사랑하는 것. 나아가 사랑할 필요가 없는 자,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말하자면 덕자를 제치고 패덕자를 사랑하는 것 등은 다 인의 본의에 적절치 못한 것이고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원수는 고듬으로 갚고 덕으로는 덕을 갚는 것이다. 원수를 정직으로 갚는다는 말은 원수를 벌하되 그가 비록 원수이나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말고 비인간적 학대로 치우치지 않는 인도적 방법으로 징벌한다는 말이다. 상론의 뜻이 안 그러면 이게 막 보복심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나한테선 방망인데 거기서는 홍두깨가 돌아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 돼갖고 정의가 오히려 실현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고듬으로 갚는다. 자, 상론의 뜻이 이것은 적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언뜻 이상하게 들리는 과언의 속뜻과 같은 말이다. 이 논의는 앞에서 많이 했었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인 또는 사랑도 그 적절한 안배를 위해 정의를 필요로 한다. 정의는 인을 사람과 상황, 친소, 선후, 시의, 필요 등에 따라 적절하게 베푸는 척도다. 그러므로 인과 의는 내용과 형식, 안팎의 관계로서 불가분적 상호 결합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까닭에 공자는 인의 의를 결합시키는 지도의 관점에서 이 지도는 지극한 도야. 의는 인의 절도다 또는 이는 의의 근본이다 라고 갈파했던 것이다. 저 태봉 씨 잘 들어요.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용도 모르고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안 되죠. 특히 나이 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이 도덕성인데 이 도덕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야. 인이나 의나 다 도덕이야. 그 도덕 안에서 중요한 좀 차이점과 상관성을 논하고 있다고. 이제. 따라서 인해는 정의보다 사회의 존속에 덜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스미스의 위 명제는 인과 의 사이에 본말, 시종, 선후, 내외 관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다. 사랑이 정의의 근본인 까닭에 공자는 얘기에서 인과 의를 결합해 지극에 달한 도를 지도라 부르고 지도로는 왕도를 행할 수 있다고 논파했다. 이 왕도가 행해지는 군주정을 왕정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왕도가 실행되는 군주정을 뜻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공자는 이 지도, 왕도와 대비시키는 차원에서 인을 소홀히 하고 의만을 추구하는 도를 을도라 부르고 의도로는 패도를 행할 수 있다고 갈파했던 것이다. 의도, 정의만 가지고는 패권국가는 세울 수 있어. 그렇지만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왕도 국가를 세울 수 없다. 자. 의도로는 왕도를 행할 수 없고 기껏해야 패도를 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의도로는 결코 왕도 국가를 세울 수 없고 잘해야 유혈이 낭자한 플라톤적, 법치적 군사국가 또는 전국 시대의 예법적 패권 국가로서의 정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소강시대의 국가라고 공자는 불렀어요. 이 왕도가 실행되는 국가는 이제 대동사회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이미
요것들이 논하고 뭐 헤매고 이런 것들을 공자님은 그들보다 100년 전에 다 논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공부하면 되지 딴소리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공자 논의와 관련해서는. 자, 뜻을 모르고 읽으니까 공자를 이해를 못해서 헛소리를 그렇게 성리학자들이 많이 하고 그런 것이지, 어떤 서양 철학자보다도 많은 어떤 사색과 어떤 진리의 표명이 공자 경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런 책들을 얘기인데 이런 구석구석까지 읽은 놈도 없어요. 성리학자 중에. 퇴계든 율곡이든 다 돌팔이 엉터리들이야. 돈에서 다 지워버려야 된다고. 돈에 그냥 우리나라 돈에 둘 다 들어가 있죠. 이순신 장군 그냥 있으시고, 그게 아니지. 안중근이 들어가고 유봉창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리고 사회는 인해 없이 존속할 수 있다는 스미스의 다른 명제는 사회는 사람 없이 존속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말 같지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공맹의 말대로 사랑은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사랑은 삶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에 속하는 데다 아무도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소유하더라도 사랑 없이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자를 동원하든 맹자를 동원하든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동원하든 스미스 말은 틀린 거예요. 자, 공자가 민신이 없으면 국가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으므로 민신이 족식이나 족병보다 우선한다고 갈파했듯이, 족식이나 족병은 뭐냐면, 족식은 아주 사치스럽게 먹고 사는 걸 말하고, 족병은 강병, 군사적으로 강한 강병,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야. 백성의 믿음이. 자, 사람들 간에 믿고 사랑하고 돕고 베푸는 최소한의 인정으로서의 인애는 풍족한 의식주나 이것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손실을 배상해주는 정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스미스의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인애는 법으로 강제되어야 하는 기초이고 정의는 법으로 강제될 필요가 없는 장식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비판하면 또 거꾸로 엿다이 소리 하는 사람이 있겠죠. 미리 방어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다. 인과 의는 둘 다 그 기본적 최소한에서 반드시 강행 법규로 강제되어야만 완전하게 보장된다. 다만 둘 중 먼저 그리고 더 강하게 강제되어야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인애라는 말이다. 공맹의 양민론과 사마천의 화식론을 불완전하게, 즉 일부만 복제했기 때문에 스미스의 자유시장론이 미흡한 면을 안고 있듯이, 그의 도덕론도 공맹의 도덕론과 이를 반영한 휴메의 도덕론을 불완전하게 모방했기 때문에 역시 미흡한 측면을 안고 있다. 이런 까닭에 정의의 집행을 인애보다 앞세우는 그의 논변은 자가당착적으로 인간은 사회를 향한 본성적 사랑을 가졌고 인류의 결합이 그 자체를 위해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은 사회를 파괴할 경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 혐오감을 가진다고 말하는가 하면, 사회의 이끌어 사랑이나 똑같아요. 사회는 사랑이 없으면 존속할 수가 없으니까. 인류에 대해 느끼는 더 확장된 연민에 관해 언급하기도 한다. 그는 사회를 향한 본성적 사랑이나 인류의 결합이 바로 인해의 감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